새누리당이 후임 원내대표를 오는 14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두고 집안이 꽤 시끄럽습니다. 어제 100여 명의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고행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오늘 진행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바로 정무특보 수석 임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까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기자 좀 청와대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흔히 이럴 때 보면 물 먹었다고 그러나요? 저만 물 먹은 게 아니고 뭐 대부분 다 물 먹었나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기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물망에 오르던 어떻게 보면 친박 핵심이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1년 박근혜 비대위원회 출범 직후에 보면은 현기환 당시 의원 18대 의원이었습니다. 네.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프리핸드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일본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고맙겠죠. 부산에서 왜냐면 부산에서 그 당시에 뭐 철옹성 같이 보면 이제 김무성 당시 의원 등 쭉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남에서 먼저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갈이의 어떤 그 선도적 역할을 갖다 당시 현기환 의원 이번에 정무수석이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그다음에 뭐 장지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줄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게 되고 그런 어떤 가운데 상당히 부산 지역 또 PK 지역에서 물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현기환 당시 의원을 공심위원으로 공천을 심사하는 그 공심위원으로 일단 부산 경남 몫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데 그 당시에 비례대표 현영이 당시 전 의원이 됐죠. 이제는 현영 의원 그 문제 갖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사실은 현기환 당시 의원으로 봐서는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중간에 낭만, 뭐 물론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빚이 있죠.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 계속 뭐 정무수석 얘기 나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름에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 현기환 전 의원인데.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승민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그래도 조금 최소한 친위 부대를 갖다 좀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는지 사실은 현기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출마. 염두에 두겠죠. 그렇죠. 내년에 일단 지난번에는 한번 본인이 양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20대 총선에 나오려고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를 갖다 어떻게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현기환 정무수석은 본인은 20대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각오로 대통령을 보조하겠다. 즉 친박을 좀 강화하겠다. 대통령 친정체제라 그러죠. 친정체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로 입성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와 여당의 어떤 물밑의 흐름을 좀 조율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통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친박계 대표 의원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비박계 대표 소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와 당 그리고 청와대와 또 야당. 이런 야당하고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 이번에 사태를 보면 결국은 이 친박이야 뭐 청와대 기류를 잘 알고 행동하지만 사실 결국은 비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원조 지금 친박이 사실 귀환한 셈인데 오히려 비박과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하마평 나올 때 보면 정말 괜찮은 인사들은 내년 총선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54일 만에 지금 이제 정무수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 총선과 여러 가지를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이분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새로 되신 현기환 전 의원 정무수석께서는 정말 비박과 야당 간에 그동안에 지금 하여튼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 문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또 정무수석이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오너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뀌셔서 청와대 생각을 당이나 혹은 또 야당에만 전할 것이 아니고 국회만 전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회나 야당의 생각을
청와대에 전하는 역할, 그래서 거기에 빈틈이 없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부분을 정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장고 끝에 정무수석을 임명했던 만큼 지금 또 굉장히 당청간이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네,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거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한 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분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대권조사 후보 1위로 올랐습니다. 주목되는 것이 김무성 대표를 제쳤다는 건데요. 네. 황 의원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니까 당초 어제 리얼미터에서 나왔고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9일 어제 나왔던 것은 여권 부분입니다. 네. 야권은 뺍니다. 네. 여권 부분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등 김무성, 2등 유승민. 유승민 확 보니까 당초 그 전주까지만 해도 5.4%에서 16.8%로 확 떴어요. 네. 2등이에요. 김무성 대표 총 가라앉고 나머지 김문수, 정몽준, 오세훈. 그래서 그때는 500샘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 이제 보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거는 조금 역선택의 그런 기미가 있다. 야권 지지자들이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문재인도 들어가고 안철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여권 중에서 뽑다 보면은 전화 받은 사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권 성향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게 좀 미워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전화를 끊었을 텐데 전화가 오면은 내가 대리만족이죠. 내가 좀 박근혜 대통령 맞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서니까 기분 좋죠. 네. 찍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걸 보시면 아는 게 나머지 분들은 쭉 보면 4월, 5월, 6월, 7월 계속 매달 해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 거의 똑같아요. 기조가. 근데 유독 유승민 원내대표만 5.4에서 16.8로 팡 뛰어요. 급등한 거죠. 급등한 하루 만에.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번 리얼미터가 어제 하루 500샘플을 더해서 1000샘플을 해갖고 이번은 뭘 물어봤냐니까 당신이 평상시에 성향이 어디냐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는 김무성 네. 대표가 한 35%고 4분의 1도 안 돼 유승민. 네. 유승민 의원은 4분의 1도 안 돼. 8. 몇 %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정치 성향이 중도다. 또 진보다 하는 쪽에서는 김무성은 한 5%에서 6% 남짓이고 유승민은 25, 27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니까. 역선택을 했다. 역선택. 왜 이 부분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때 해석할 때 있어서 바로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할 때마다 바로 역선택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형적인 역선택인 것이 이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틀 만에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9.2%를 1위로 떠오른 것은 전형적인 역선택의 가능성이 크다.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분석인데. 거품 정도가 아니죠. 거품이 네. 많이 끼어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지도인가?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가까이를 계속 유승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엄하게 이제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나간 것인데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야권 그 지지자들이 예. 대폭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 한 28% 정도를 그랬고 재밌는 것은 근데 이제 TK에서도 26% 그렇습니다. 정도를 좀 지역별을 했으니까 좀 보면은 게 좀 유의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 여권 지지자에 아주 뭐 뚜렷한 적이 없었는데 그 정치 혐오하는 그 중도층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응답을 하면서 좀 결집 현상을 좀 보였구나. 재미있는 건 충청 세종 쪽에도 충청도에도 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24% 대구 정도? 경북 지역이 26.3%로 1위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좋지만 그러나 미래에 네. 유승민 그 원내대표도 그런대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정서적으로. 예. 그리고 대구 경북이라도 또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라는 말할 것 없이 야권지들이 아까 우리 황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어떤 역선택의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충청권도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충청권도 사실은 그 여권 지지자하고 야권 지지자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거기가 그 스윙보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24%가 나왔는데 그거 보면 이번에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서서 밀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여튼 차기 대권 주자의 어떤
그 어떤 소신이나 철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얻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아마 물러날 때 이 지지도가 최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네. 이제 조금 떨어질 텐데, 그러나 본인은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 때 과연 본인이 다시 재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대권주자로 가는지 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시금석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지 네. 또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또 새누리당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14일 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근데 대략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을 합의 추대한다. 이런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그런 어떤 합의들을 도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리 원내대표 정책이 런닝메이트입니다. 네. 일종의 미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뭐 그런 격이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뭐 실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두 분 다가 사실 비박이거든요. 원유철도 비박이고 다음에 유승민도 비박인데 네. 참 묘하게도 유승민 의원은 3선이고 원유철 의원은 4선이에요. 네. 4선이고 뭐 이분도 국방위원장 하셨고 이분도 국방위원장 하셨는데 사실은 이 원내대표의 처음에 뜻을 두고 출사표를 던졌다가 자유를 조정하는 가운데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인 예. 정책의장으로 갔던 그런 원유철 의원이고 또 당내에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스킨십이 좋고 뭐 과묵하면서도 스킨십이 좋다는 평들이 있고 예. 한데 지금 예를 들어 친박 입장에서도 그렇죠. 원유철 유승민 원내대표 흔한 얘기로 찍어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찍어내고 밀어낸 상태에서 마치 보란 듯이 친박을 안 치자니 그렇고 또 친박을 안 치자 그러면 비박 쪽에서 경선하자고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좀 묘해지겠습니까? 예. 갈등이 더 장기화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156일 동안 정책의 의장으로서 당의 정책을 만져왔던 그런 어떤 원유철 정책의장을 갖다가 친박과 네. 비박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합의 추대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로 하지만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도 이번 유승민 파동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유승민 그 사태 이후에 예. 그 과정에서 원유철 또 정책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포지션을 잘 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모도 보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굉장히 모나지 않고 성격도 아주 뭐 외골수로 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박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거기에 친박을 안 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고 예. 반대로 비박을 안 치면은 지금 친박 쪽에서는 다음 공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난한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원유철 의원 쪽으로 많이 모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그 다른 출마자가 있다고 그러면 당헌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1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지도부가 따두기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원내대표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무총장이나 그 판도 네. 좀 짜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정책위 의장은 친박계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라는 것은 상대 원내대표와 이른바 일전을 벌인 카운터 네. 파트너로서 서로 싸움을 벌이는 선봉장이고 야전 사령관 아닙니까? 상대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또 어단팔입니다. 흔한 얘기로 뭐 어수룩한 것 같지만 당수가 8단이죠. 그런데 이 원유철 의원도 상당히 사실은 내공이 깊어요. 뭐 사선 의원이니까. 사선 의원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비박이고 좀 중도 색채가 있는 비박인 원유철 원내대표로 갔을 때 카운터 런닝메이트인 예. 정책위 의장에는 어떻게 청와대나 직통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새누리당 160명 의원 중에서 청와대하고 직접으로 어떻게 보면 하트라인이랄까요. 그러니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원을 보통 2명으로 꼽지 않습니까? 예. 김재원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마침 다 보면 정무특보죠. 네. 근데 그중에 아마 김재원 의원이 지금 보니까 정책위 의장에 어떤 물망에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게 또 이분 같은 경우 지난해 직전에 보면은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분이 수석 부대표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도 상당히 있고 또 보면 청와대하고 이른바 정책 조율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 의장 네, 뭐 이런 아직 카드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들을 네네네. 갖다가 지금 최고위원회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뭐 가능성도 있고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야. 경선해야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이제 지도부가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대충 그런 그림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 전체 분위기인 것 일각에서는 같습니다. 이번 그런 인사가 내년 총선 결국은 다 지금 수도권 의원들을 좀 포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집토끼는 뭐 잡았다고 보고 바깥 있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런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당 대표가 PK 영남 쪽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도 수도권 쪽으로 하고 역시 사무총장도 수도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황진아 의원 의원이 같은 나오는 네. 것 같고요. 저 경기도 지역이고 역시 친박이면서 비교적 색깔은 좀 옅은 군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박 쪽에서 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내년 공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밀어내고 김무성 대표한테 또 다음에 타깃이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국 공천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개파석이 옅은 사무총장을 친박 쪽으로 앉혀서 네. 좀 그 무마시키고 서로 화합하는 모양을 갖추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무총장 자리가 역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저 최재성 그 네. 사무총장 고집하듯이 사무총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내대표가 어떻게 짜지냐에 따라서 또 사무총장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예. 새누리당도 좀 굉장히 복잡한 것 못지않게 새정치민주연합도 복잡합니다. 신당설 가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는 요즘 날씨 같아요.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후텁지근하고 막 끈끈하고 고온 다습하 뭐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개운하지 말씀이시군요. 않죠. 시원하게 좀 가뭄도 심한데 시원하게 비라도 와줘야 되는데 보면은 앞서 우리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천정배 네. 외부의 얘기입니다만은 네. 무소속 천정배 의원 내부의 박주선 의원 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그 민주당 시절에 네. 주요 당뇨 하셨던 분들 한 50여 100여 명, 분하고 50명? 네. 또 당원들 한 100여 분 정도가 선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김한길 또 박지원 의원 경우도 보면 외곽에서 뭐랄까 변죽은 올리고 계시는데 마땅하게 이게 뭐냐니까 아까 기자 리포트 이야기대로 뭔가 지금 답답은한데 그렇다고 자칫 잘못 나갔다가 후과를 갖다가 네. 감당할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없는 거예요 아직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친노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표나 친노의 핵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가봐야 인물이 없지 않느냐. 인물이 없지 않느냐. 당을 만들려면요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를 갖다 끌고 깃발을 들 인물이 중요합니다. 뭐 돈 문제는 크게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인물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번에 이 사람을 따라갔을 때 유권자들이 그래 그 저 사람이 보증하는 뭐 이용호다. 네. 예를 들자면은 윤석이다. 믿을 수 있겠구나. 또 유권자 입장에서 뭘 보겠습니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호남 민심인데 호남 민심에서는 이 사람 내년에 무슨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나 호남에서는 사실 흔한 얘기로 도끼인 객긴입니다. 그다 새누리당 의원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문제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10년 만에 탈환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이미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본체는 다 봤다. 그러니까 호남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갖고는 2017년 이기기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왜 당신들이 2017년 대선에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2016년 총선에서 기득권인 국회의원 자리만 챙겨 먹으려고 드느냐. 네. 이것이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호남의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부글부글 끓기는 끓는데 네. 탈출구가 없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구멍이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탈당도 하려고 그래도 의원들도 그렇죠. 괜히 나갔다가 혼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준비 땅 그래서 막 뛰었는데 보면 자기 혼자만 나가 있는 경우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흔한 얘기 바보 됩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고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눈치 보고 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 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보도가 됐다가 이제 본인이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100여 분 탈당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메르스 때문에 좀 늦어졌을 뿐이지 한 달 전에 사실 결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알지만 대부분이 이제 전직 당직자들이 많고 연세들이 많은 분이어서 이게 참신한 미래의 어떤 당을 그려볼 수 있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남은 기본적으로 정사가 지금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 내년 총선도 사실은 그 새정치연합의 그 현재 지도부로는 다시 표를 주지 않겠다. 네. 그리고 지금 문 대표는 다음 대선에 필패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서는 지금 쫙 깔리고 있고 그것을 사실은 좀 더 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위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혁신위가 내놓는 것마다 사실 비노 쪽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고 네. 예전에 나왔던 것의 재탕이고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그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하고 있다. 자꾸 그런 피해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 혁신위에서 나오는 안이 지고지선은 안이 나와도 비노 쪽에서는 아마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없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9월 정도 가면 이제 혁신이 안이 나오니까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탈당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박주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제의를 한다면 1호로 꼽힐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탈당설이 나돌았던 것은 어저께 100명 탈당할 때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현역 의원이 그걸 주선을 해줘야죠. 자리를 대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걸 박주선 의원이 하다 보니까 연결됐구나 이런 이제 오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증폭됐던 것 같은데요. 어제 또 마침 박주선 의원이 교문위원장이 됐잖아요. 당선됐죠. 근데 그 상임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알다시피 활동비로도 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오는 자리고요. 본인으로 봐서는 정기국회 때 어떤 예산이나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고 나서 금방 던진다. 그래서 오히려 우연찮게 되긴 했지만 박주선 의원이 만일 마음으로 탈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당히 시야를 늦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할 것 같고요. 네. 관심 주목이 되는 부분이 또 천정배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폭을 매우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유승민 의원까지 포섭하겠다라는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은 좋으시겠어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저 러브콜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천정배 의원은 지역 정당으로서 이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전국 정당으로 또 이념적으로 좀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은 물론이거든요. 무소속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박영선, 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어떻게 보면 중도 온건 중도 어떤 3지대에 제3지대에 있는 뭐 극단적 친노, 극단적 비노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김한길 저 누굽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대드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에겐 참신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신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런 신보수와 또 보면은 지금 친노 패권, 그다음에 뭐 호남 패권과는 또 다른 궤를 긋고 있는 중도 통합, 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 틀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실험적인 얘기들은 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천정배 의원이 세를 좀 넓혀가는 것만큼은 굉장히 여론의 지지라든가 가능성이 처음에 그 얘기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설마 가능할까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아닐까요?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데 가장 앞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 민심을 가장 잘 잇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사무실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천정배 의원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 새정치에서 이미 정치를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다한 분들과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도 개혁이고 그리고 참신한 미래의 세대를 가지고 뭔가를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론되는 올해 이제 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룹들하고는 당장 보조는 맞추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유승민 의원께 러브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구나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면 탈당을 하겠습니까? 가능성은 뭐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집권 여당 내에서 어떤 본인의 세를 확산시키고
또 내년에 총선을 넘어가면서 본인이 리더로 크는 그걸 하겠지. 거기 나와가지고 뭐 풍찬 노수하고 비바람 맞으면 벌판 오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천정배 의원 쪽은 차근차근 미래 세대를 모으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뉴 DJ를 네. 만들어서 호남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갖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게 신당설, 분당설의 중심에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의원직을 추징금 3천만 원. 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네. 이 역시도 어떤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변수 안 됩니다. 안 된다. 변수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 대법원 나왔으면 이게 좀 큰일 났네 싶겠지만은 지금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의원 지금 재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몇 년 계류 중입니까? 사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전원, 또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검찰이 지금 보면 일방적 주장만 할 뿐이지 나는 무고하다, 무죄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쉽게 아마 판단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것이 3년, 4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 헌정사상 가장 길게 끌었던 사람은 옛날 이기택 네. 의원 같은 경우 9년씩이나 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싶겠지만 사실 큰일 안 났습니다. 뭐 달리 볼 거 없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의원 그 당시 8억 8천만 원 지금 받은 것으로 1심, 2심 다 2심에서 유죄가 떨어지고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만은 지금 대법원에서 2년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김한길 지금 의원도 검찰에서 걸어놨고 또 지금 박지원 의원도 걸어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게 오비리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이후에 마지막 그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김한길 의원을 끼워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김한길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또 우연치 않게 또 박기춘 지금 건설교통위원장 이름도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세 분 다 비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신당 만드는데 이걸 좀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아주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겠지만 문재인 대표하고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해서 지금 오히려 못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 생각 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지난번에 이완구 전 총리께서 사실 부패와의 전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정치개혁 이런 것과 좀 맥이 닿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림이 크게 보면 그런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이걸 그렇게 이어서 좀 그렇다 그러면 올 후반기 정국이 사정 드라이브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것에 곳곳에 드러나는 것들이 특히 야당에 관련된 것이 아무래도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약점 잡혀 있는 의원들 뭐 꼼짝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검찰이라든지 옛날 안기부 같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건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상당 전 정권 저 정권 시절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그 당시 검찰에서 그 당시 수사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동생 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원래 도의원인가요? 도의원을 갖다가 그 어떤 그런 걸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박기춘 의원까지 지금 그 동생까지 와 있는 상태고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침 성완종 씨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돌아가신 고시 성완종 씨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뭐 부부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뭐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 또 마침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그 사람이 보니까 그쪽 그 경남 기업에 또 고위 임원으로 가 있고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한길 의원 얘기는 한 번쯤은 나오겠다 싶긴 했고 또 이인재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 선진통일당의 한 분은 당 대표였고 당시 돌아가신 성완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한 번은 검찰에서 뭐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보겠다 돼서 그냥 이른바 펜딩 계류 중인 사안이지 마치 김한길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 두 분 다 검찰에서 나오시오 했는데 이랬죠. 두 분 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다 한번 서면 조사하면서 왜 우리만 멀쩡하게 나오라 그러느냐 못 나가겠다
두 분 다 안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 펜딩된 것이 이것이 뭐 검찰에서 교묘한 어떤 서를 갖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공작을 벌인다면은 제가 네. 다 있어서 아니 야당을 분리시키는 게 좋지 그걸 다 합쳐놓는 게 좋습니까? 야당에서 오히려 신당이 나와서 그러니까 옛날 안기부식으로 계산하면은 야당이 둘로 쪼개져서 친노당 나오고 비노당 나와서 수도권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은 새누리당은 저절로 저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보면 신당 안 네. 나오는 쪽으로 틀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네. 이 검찰에서 저렇게 뭔가를 얘기해 놓으면 그 국회의원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까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특검으로 갈 팀은 가라. 라고 해서 거르는 거 아니냐.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있었고 네. 우연치 않게 하여튼 이런 비노 의원들이 연거푸 3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신당의 추진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루머 차원이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쉬우니까 이런 얘기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서서히 전국이 총선 전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열되는 정치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